붉은 죽음의 가면극. 붉은 죽음은 꽤 오랫동안 그 나라를 철저히 파괴했다. 이 세상 어떤 역병도 그 병처럼 치명적이거나 끔찍할 순 없었다. 피의 새빨간 빛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공포가 그 병의 상징이자 봉인이었다. 일단 그 병에 걸리면 날카로운 고통과 현기증이 갑작스레 엄습하는 데 이어 엄청난 양의 피가 모공에서 흘러나오면서 피부가 썩어 들어간다. 몸에 생기는 얼룩, 그 중에서도 특히 얼굴에 생기는 진홍색 얼룩 때문에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동정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마치 역병 환자라도 되는 듯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그 병은 발병에서 종식까지의 진행 과정이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스페로 왕은 낙천적이고 겁이 없었으며 꾀가 많았다. 백성이 반으로 줄어들자 그는 궁정의 기사들과 귀부인 친구들 중 원기왕성하고 쾌활한 1000명을 불러내어 그들과 함께 성곽같이 지은 자신의 대사원으로 은둔했다. 사원은 넓고도 웅장한 건물로서 왕 자신의 괴팍스러우면서도 위험 있는 취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튼튼한 담장이 사원 건물에 에워싼 채 우뚝 서 있었다. 그 담장의 군데군데에는 쇠문이 나 있었다. 왕과 조신들은 일단 성 안으로 들어간 뒤에 육중한 망치와 용접 도구들을 이용해 문에 자물쇠를 녹여 봉해버렸다. 초대자들이 발작적인 절망이나 광포한 충동에 이끌려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누군가 성 안으로 뛰어들어올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할 목적에서였다. 사원에는 식량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었다. 그처럼 철통같이 방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전염병에서 완벽하게 격리되었다고 생각했다. 바깥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돌보면 될 일이었다. 당분간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슬퍼하거나 생각하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아 마땅했다. 왕은 사람들에게 온갖 오락거리를 제공했다. 어릿광대, 즉흥시인, 발레 무희, 연주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미녀와 포도주도 있었다. 사원 안엔 이 모든 것과 안전이 그리고 사원 밖엔 붉은 죽음이 있었다. 이 같은 은둔 생활을 시작한 지 대여섯 달이 된 어느 날 사원 밖에서는 역병이 무시무시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었지만 사원 안에서는 프로스페로 왕이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성대한 규모의 가장 무도회를 벌이고 있었다. 가장 무도회는 호사스러운 잔치였다. 그러나 먼저 그 무도회가 개최된 방들에 대해 묘사하기로 하자. 무도회는 7개의 방으로 된 웅장한 홀에서 열렸다. 보통 궁전에서는 그 같은 방들이 길게 이어져 있고 방 사이에 접이식 문이 있어 그 문들만 모두 열면 무도회장이 전부 한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마땅히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왕의 취미를 반영한 이 무도회장은 모양이 전혀 달랐다. 방을 아주 불규칙적으로 배치해서 한 번에 한 방 이상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20에서 30m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었고 각 모서리들을 돌 때마다 방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다. 모서리 좌우에 있는 벽의 중앙에는 길고 좁은 고딕식 창문이 복도 쪽으로 나 있었는데 7개의 방을 따라가며 구불구불 이어진 이 복도에는 건물 바깥으로 통하는 출구가 전혀 나 있지 않았다. 각 방의 장식은 대개 한 가지 색깔로 통일했고 창문의 색깔도 실내 장식의 색깔과 같았다. 예를 들어 동쪽 맨 끝방의 장식은 푸른색이었는데 그 방의 창문들도 선명한 푸른빛이었다. 그 옆방의 장식과 테피스트리는 자주색이었으며 따라서 그 방의 창문들도 자주빛이었다. 세 번째 방은 초록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고
그 방의 창문들도 초록빛이었다. 네 번째 방의 가구와 조명은 주황색, 다섯 번째는 흰색, 여섯 번째는 보라색이었다. 일곱 번째 방에는 검은색 테피스트리가 천정과 벽을 완전히 가리면서 내려뜨려져 같은 색의 천으로 만든 양탄자 위로 무거운 주름을 드리웠다. 그러나 이 방만큼은 창의 빛깔이 실내 장식의 색깔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 방의 창문은 진홍빛, 즉 진한 핏빛이었다. 이 7개의 방 어느 곳에서도 램프나 샹들리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 대신 황금으로 된 장식물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천장에 매달려 있기도 했다. 방 안 어디에도 등잔이나 촛불은 없었다. 방과 나란히 이어져 있는 복도에도 금속 화로가 올려진 육중한 삼각 받침대들이 놓여 있었고 그 모습이 방과 복도 사이에 난 창문 너머에 보였다. 그 화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생유리를 통해 각 방 안으로 강렬한 빛을 쏟아부어 그 불빛으로 인해 방 안에 온갖 화려하고 별난 모습이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맨 서쪽 끝에 있는 칠흑빛 방의 경우에는 핏빛 유리를 통해 검은색 테피스트리로 쏟아져 들어오는 불빛이 만들어내는 효과로 인해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였다. 더욱이 그 방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포악해 보였기 때문에 감히 그 빛의 영향권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사람이 드물었다. 바로 그 검은색 방의 서쪽 벽에 엄청나게 커다란 칠흑빛 벽시계가 있었고 벽시계의 추는 둔탁하고 단조롭게 철커덕거리며 좌우로 흔들렸다. 그리고 분침이 시계를 한 바퀴 돈 뒤 시침이 울릴 때가 되면 노쇠로 된 시계의 폐부로부터 명징하고도 깊은 그러면서도 매우 크고 음악적인 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러나 이 울림 소리의 곡조와 강세가 워낙 특이했기 때문에 매 시각 시계가 울릴 때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잠시나마 연주를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다. 그러면 춤을 추던 사람들도 춤사위를 멈춰야만 했고 그들 사이를 부요하는 쾌활한 분위기도 잠시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다. 시계의 울림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극도로 들떠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창백해졌고 나이 지긋하고 점잖은 축들은 마치 혼란스러운 몽상이나 명상에 빠지기라도 하는 양 이마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시계 소리가 완전히 멈췄고 그러면 즉시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서 경쾌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연주자들도 자신들의 신경 과민과 어리석음을 자조하는 듯 미소를 지으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고 다시 시계 소리가 울릴 땐 절대로 그 같은 과민 반응을 보이지 말자고 서로 속삭였다. 그런 뒤 60분이 지나며 또다시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고 그러면 똑같은 혼란과 동요, 몽상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들에도 불구하고 연휴 자체는 성대하고 화려했다. 왕은 취향이 유별났다. 그는 색채와 그 효과에 대한 감시관이 탁월했다. 단순히 유행에 따른 격식 같은 건 무시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열적이었고 그의 구상은 야성적인 광채로 빛났다. 왕이 미쳐버린 게 아닐까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그의 측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말이다. 왕이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그를 직접 대면해 대화를 나눠봐야 했다. 왕은 이 성대한 축제를 맞이하여 7군데 방의 장식을 대부분 직접 진두지휘했다. 그리고 가장무도회의 참석자들도 그의 취향을 고려해 가장할 인물의 성격을 정해야 했다. 반드시 괴상한 모습으로 가장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었고 참석자들은 휘황찬란하고 번쩍이는 그리고 자극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훗날 에르나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팔다리가 짝이 안 맞거나 옷과 장신구가 따로 노는 듯한 괴상한 모습의 인물들이 눈에 띄었다. 미친 사람이 열에 들떠 제멋대로 상상해낸 듯한 모습도 많았다. 아름다운 모습, 음란한 모습,
괴상한 모습도 많았고 끔찍한 모습도 여럿 있었으며 혐오스러운 모습도 적지 않았다. 무도회장은 마치 수많은 환영들이 7군데 방의 안팎을 둥둥 떠서 오가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환영들이 각 방의 안팎을 비틀비틀 오가는 동안 그들의 모습은 각 방의 색깔을 반사했고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환상적인 음악은 그들이 내딛는 발소리의 반향처럼 들렸다. 그러다 불현듯 검은빛 벨벳으로 장식된 방에 서있던 칠흑빛 시계가 울리면 잠시 모든 것이 정지했고 시계 종소리가 울리는 사이사이로 사방에 괴괴한 정적이 감돌았다. 환영들은 마치 선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린 듯 동작을 멈추었다. 그러나 시계 소리의 반향은 잠시 머물렀다 잦아들었고 그러면 경쾌하면서도 반쯤 숨을 죽인 듯한 웃음소리가 뒤따라 떠올랐다. 그런 뒤 곧이어 다시 음악 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고 환영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삼각대 위 횃불이 생유리를 통과해 내뿜는 빛을 받으며 몸을 전보다 더 경쾌하게 비틀었다. 그러나 가장 무도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7군데의 방 중에서 맨 서쪽 끝방으로는 감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밤이 다가오면서 핏빛 창문을 통해 더욱 강렬한 붉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테피스트리의 검은 빛이 더욱 무시무시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리고 검은색 양탄자 위로 발을 디딘 사람들에게는 칠흑빛 벽시계 부근에서 울리는 반향 소리가 멀리 있는 다른 방에서 향락에 탐닉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장엄하게 들렸다. 그러나 다른 방에서는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가운데 자신들의 생명인 심장에 열병이라도 걸린 듯 미쳐 날뛰었다. 향연이 소용돌이치듯 계속되었고 어느 순간 마침내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시계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또다시 음악이 멈췄고 왈츠를 추던 사람들의 동작도 그쳤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일순간에 멈추면서 공기 중에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더욱이 이번에는 시계 종소리가 12번이나 울리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인지 즉 종소리가 더 오래 지속되자 향연 참석자들 중 생각이 깊은 축들은 전보다 더 깊은 명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했다. 또한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12번째 종소리의 메아리가 침묵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불현듯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가장 무도자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에 관한 소문이 귀에서 귀로 속삭여지며 번져나가 마침내 모인 사람들 모두가 비난과 놀라움, 나아가 공포와 경악과 혐오를 표하며 웅성대기 시작했다. 앞서 묘사한 것과 같은 환상적 형상들로 이루어진 향연에서 그 같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아 그 인물의 가면이 예사로운 모양이 아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날 밤의 가장 무도회에서는 가면의 모양에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의 인물이 쓴 가면은 헤롯보다도 훨씬 헤롯적이었으니 왕이 허용한 무제한적인 격식의 범위조차도 넘어서는 경지를 할 만했다. 아무리 방종한 인간이라도 심장 안에는 심금을 울리는 감정이 존재하는 법이다. 생사가 모두 놀이에 지나지 않은 완전히 타락한 사람에게도 농담거리로 삼을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다. 실제로 그 순간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 낯선 사람의 의상과 태도가 법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그 사람은 키가 크고 홀쭉했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수의로 칭칭 동여매고 있었다. 얼굴을 가린 가면은 딱딱하게 굳은 시체의 표정과 너무나 똑같아서 아무리 꼼꼼히 뜯어봐도 그것이 가면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인 향연 참석자들 모두가 지금까지 묘사한 그 모든 것을 용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참아줄 수는 있었는지 모른다. 그 가장 무도자가
감히 붉은 죽음의 역병에 걸린 환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않았더라면 말이다. 그의 옷 여기저기에 피가 묻어 있었고 넓은 이마를 비롯한 그의 얼굴 전체에 끔찍한 진홍색 반점이 가득했다. 프로스페로 왕은 이렇게 끔찍한 형상을 한 인물, 그 인물은 마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듯 왈츠를 추는 사람들 사이를 느릿느릿하면서도 엄숙한 몸짓으로 오락가락했다. 그 인물을 처음 본 순간 경악과 혐오로 크게 몸소리친 듯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왕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어떤 놈이 감히? 왕은 곁에 서 있던 조신들에게 쉰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놈이 감히 이렇게 신을 욕보이고 우리를 조롱한단 말이냐? 저놈을 당장 붙잡아 가면을 벗기도록 해라. 어떤 놈인지 정체는 알자. 그리고 내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흉벽에 끌고 가 교수형에 처하도록 해라. 프로스페로 왕은 동쪽 끝방인 푸른 방에서 이렇게 명령했다. 건장하고 당당한 최고의 왕이 손짓으로 음악까지 중지시킨 터라 왕의 목소리는 7개의 방 전체에 쩌렁쩌렁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푸른 방에 있던 왕의 곁에는 창백한 표정을 한 여러 명의 조신들이 함께 서 있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진 후 어느새 그들 가까이 다가와 침착하면서도 당당한 걸음걸이로 왕을 향해 접근하는 침입자를 보고 조신들은 당장이라도 그를 덮칠 듯 나섰다. 그러나 그 침입자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서 모인 사람들 모두가 형언키 어려운 경외의 감정에 사로잡혔다. 결국 아무도 감히 그를 잡으려고 나서지 못했다. 그 결과 침입자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성큼성큼 다가와 왕의 바로 코앞을 지나쳐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방의 중심에서부터 벽을 향해 일제히 움츠리며 물러서는 동안 그는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그 엄숙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푸른색 방에서 자주색 방으로, 자주색 방에서 초록색 방으로, 초록색 방에서 주황색 방으로, 그리고 주황색 방에서 다시 흰색 방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보라색 방으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걸어갔다. 그를 체포하기 위해 결연히 나서리도 사실 없었다. 그가 보라색 방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프로스페로 왕이 분노에 차서 그리고 자신이 순간적으로 겁을 먹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며 6개의 방을 한다름에 건너뛰어 그를 향해 달려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겁이 질려 아무도 왕의 뒤를 따르지 못했다. 단검을 꺼내 높이 치켜든 왕이 자기 앞의 인물과 1m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바짝 추격해 갔을 때 검은 벨벳방의 벽에 도달한 그 침입자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 특유의 태도로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자신을 추격하던 왕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이내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이어 칠흑빛 양탄자 위로 단도가 번뜩이며 떨어졌고 곧 그 위로 프로스페로 왕이 축 늘어진 채 죽어 쓰러졌다. 그러자 연회 참석자들이 역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자 특유의 광적인 용기를 발휘하여 검은색 방으로 한다름에 달려가 그 가장 무도자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경악에 사로잡혀 흠칫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칠흑빛 시계의 그림자 안에 미동도 없이 꼿꼿이 서 있던 그의 커다란 몸을 거칠게 붙잡은 순간 그가 쓴 시체 같은 가면과 무덤에 바르는 회반죽 덩어리 같은 그의 몸 안에 아무런 실체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붉은 죽음의 역병이 그들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가 밤의 도둑처럼 그들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향윤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이 방 저 방을 피로 장식하며 쓰러졌고 각자 특유의 절망적인 자세로 죽어갔다. 칠흑빛 시계의 생명도 마지막 학연자의 생명과 함께 사라졌다. 삼각 받침대 위의 불꽃들도 결국 사그라들었으며
어둠과 멸망과 붉은 죽음이 모든 것 위로 군림했다.